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톨릭의대 의정부성모병원 이비인후과에 근무하고 있는 조광재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후두암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두암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후두가 무엇이고 또 어디에 위치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후두는 이렇게 목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러 개의 이런 물렁뼈, 연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으로 갈라서 안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빈 공간이에요. 이 후두는 숨쉬는 길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고 크게 이제 이렇게 상중하, 성문 상부, 성문부, 성문 하부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이 위에 사진은 이렇게 후두를 내시경으로 이렇게 내려다본 사진인데요. 요 V자로 보이는 요 성대가 되겠고요. 요 성대가 있는 위치가 요 세 구역 중에 가운데 성문부에 해당되고요. 요 성대가 이렇게 닫히고 열리면서 우리가 이제 숨도 쉬고 이제 발성, 음을 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대가 움직이려면 이렇게 한꺼풀 벗겨보면 후두 안에도 이렇게 여러 개의 근육, 또 관절들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숨 쉬고 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두는 이렇게 숨을 쉬는 기도, 기도라고 하죠. 이 숨길의 입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숨, 날숨, 호흡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성. 동영상을 보시면 성대, V자 성대가 이렇게 닫히면서, 그렇죠? 만나면서 접촉을 하게 되고 그 틈으로 공기가 흐르면서 점막이 진동을 해서 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성대가 이렇게 서로 만나서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틈으로 공기가 흐르고 보시면 점막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진동을 할 때 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기능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삼킬 때 숨길을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조물주께서 공교롭게도 이 숨길과 밥길, 기도와 식도를 이렇게 같은 공간에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만약 음식을 삼킨다면 양쪽 길로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예상하시다시피 우리 숨길로 음식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삼킬 때 이 기도를 딱 막아줘야 돼요.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 기능을 후두가 하는 것이고요. 여기 후두 덮개라는 것이 딱 덮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성대가 닫히면서 이중으로 딱 밸브같이 닫혀서 음식이 이제 기도로 안 들어가고 식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고요. 요걸 영상 검사 실시간으로 이렇게 삼키는 것을 보면은 요 그림과 비교해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요게 후두 덮개예요. 삼킬 때 보면은 덮개가 딱 닫히죠. 앞에가 기도고 뒤가 식도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조영제인데 조영제가 식도로만 넘어가죠. 그죠? 숨길로는 하나도 안 넘어가죠. 이렇게 숨길을 보호해줘야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삼킬 때는 딱 기도가 닫혀서 숨을 못 쉬죠. 그때 넘어가고 음식이 넘어간 다음에는 다시 열려서 숨을 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후두에 정상 후두죠. 여기 이렇게 덩어리가 생기면 암이 발생할 수 있어요. 후두암은 목에 생기는 암 중에서는 갑상선암 다음으로 이제 많이 생기고요.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월등하게 많이 생기고 이유는 뭐 아무래도 술, 담배가 원인이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구역 중에는 성대가 있는 성문부 여기에는 가장 많이 생겨요. 이와 같이. 자, 그런데 후두암, 이런 후두암이 정상 후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짠 하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듯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세포가 변하면서 이런 전암병변이라는 것을 거쳐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이 되기 전 단계 암이다. 그래서 전암병변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모양의 전암병변이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백반증이 가장 흔해요. 이것을 조직학적으로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설명드리면은 요게 이제 이건 현미경 사진이에요. 요게 이제 후두의 점막이라면 여기가 표면이고 여기가 이제 숨길 기도겠죠. 요 점막은 또 상피로 덮여 있어요. 예, 그 상피는 여러 개의 또 세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 층으로 이게 정상이고 자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한 층씩 세포가 변하기 시작해요. 점점 두꺼워져요. 이 과정을 이형성이라고 하고 이것이 이 단계가 이제 전암병변, 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이에요. 그래서 전층이 다 이렇게 암으로 바뀌면 이게 상편의 암종. 그리고 이제 최후의 저지선인 이 기저막을 뚫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침윤암. 이때부터 이제 암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고 갑자기 정상 상피가 한순간에 침윤암으로 되는 건 아니다. 후두에 이제 이런 덩어리가 생기면 당연히 환자분이 불편함이 생기겠죠. 첫 번째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가 발성하는 데니까 성대에 이런 게 생기면 당연히 목소리가 좋을 리가 없어요. 또 여기가 이제 숨길이잖아요, 그죠? 우물같이 생긴 데가 아직은 작아서 숨길을 막지 않아서 숨이 차지는 않지만 점점 커져서 이 숨길을 막으면 숨이 차지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안으로 파고들면 성대를 마비시켜요. 한쪽이 안 움직여요. 양쪽이 안 움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성대가 못 움직이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성대는 밸브같이 음식 삼킬 때 딱 닫혀야 되는데 작동을 안 하니까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음식이나 침이 흘러 들어가서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자꾸 기침하고 이게 삼킴 곤란이 생기는 거예요. 또 목이 아프니까 또 삼키기 어렵고 또 여기서 출혈을 하게 된다면은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 이 후두암이 이렇게 후두 내만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또 임파선을 따라 가지고 주변에 림프절로 퍼져요. 전이가 되면 여기서 또 자라가지고 목에 덩어리를 형성하겠죠. 목에 혹이 만져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자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시면 당연히 이비인후과 의사는 후두암을 염두에 두고 진찰을 하겠죠. 먼저 들여다봐야죠. 근데 후두는 당연히 그냥은 안 보이죠. 내시경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시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랑말랑한 굴곡형 내시경이 있어요. 이것들이 코를 통해 이렇게 들어가서 후두를 내려다보는 거죠. 또는 이렇게 모니터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딱딱한 강직형 내시경도 있어요. 이 끝에 렌즈가 있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어요. 광원을 비추면서 이 내시경은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목 뒤에서 이렇게 후두를 내려다볼 수 있어요. 이렇게 모니터로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아까 뭐 여러 번 보여드린 후두 모양인데 이 성대죠. 여기 비교적 초기죠. 성대가 아직은 움직이고 목소리가 나쁜 정도만 호소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한쪽 완전히 채울 정도로 진행이 되면 보시기에도 이게 넓은 공간이 거의 문틈같이 좁아졌잖아요. 보시기에도 숨이 찰 것 같죠, 그죠? 이 좁은 틈으로 숨을 쉬니까 목소리는 물론이고 숨도 쉬기 쉽지 않아요. 아주 환자분이 힘들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후두암을 의심하고 이제 확진을 해야 돼요. 확진을 하는 것이 결국 조직 검사인데 후두는 여러분도 뭐 충분히 생각하시겠지만은 손이 닿지 않죠. 깊은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조직 검사할 수가 없어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또 이러한 파이프 같이 생긴 이런 특수한 내시경을 입을 통해서 후두로 이렇게 위치시키고 현미경으로 보면서 요 내시경 공간으로 기구를 넣어서 이제 그 조직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현수 후두경 검사로 후두암 여부를 결정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림프절 전이가 있어서 혹이 만져진다 목에서 이런 경우는 그것도 조직 검사를 해서 확정을 해야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가는 바늘을 쓰는 방법과 굵은 바늘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조직을 얻어서 우리가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을 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암이 진단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이 암이 과연 내 몸 어디까지 퍼져 있는가, 이제 그 범위와 정도를 확인해야 돼요. 첫 번째는 후두암이 아까 사진 보신 것 같이 그냥 후두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가, 아니면 이렇게 주변에 연골을 뚫고 나왔나, 후두암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도 봐야 되고, 영상 검사로요. 또 아까 말씀드린 림프절 전이도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심한지도 봐야 돼요. 이 영상 검사를 해서 보시면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전이된 림프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 후두암 또 주변의 림프절까지만 갔는가, 아니면 정말 멀리, 우리 몸 멀리 퍼졌는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뼈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원격전이라 하는데 그 여부도 확인을 해야 돼요. 또 얼마나 심한지 PET-CT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암을 진단했고 또 암의 범위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분의 이제 암의 정체를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이제 병기를 판정하는데 TNM 체계라고 하는데, T가 이제 후두암, N이 림프절 전이, M이 원격 전이. 지금까지 다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적용하면 1, 2, 3, 4기 중에 병기가 나와요. 병기가 판정되겠죠? 그럼 이제 진단 과정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결과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치료 방침을 결정을 해야죠. 이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한 의사에 의해서 이것이 좌우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쭉 검사한 과정에 관여했던 모든 의사들, 또 앞으로 치료에 관여할 모든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걸 다학제 암 협진이라고 해요. 그 환자에게 가장 적정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환자 또 보호자분과 상의해서 최종적인 치료 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이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크게 세 가지죠.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세 가지가 있는데 후두암 치료 내용을 초기암과 또 진행된 암 1, 2기 또 3, 4기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1, 2기 뭐 초기암 당연히 치료 성적 좋죠. 5년 생존율 1기는 90% 이상, 2기도 거의 80% 이상이 돼요.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 한 가지 치료만 가지고도 치료가 가능해요. 그리고 두 치료 간의 치료 성적 그 결과는 비슷해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후두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결정할 때 제일 민감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당연히 이게 발생하고 말하는 데니까 치료 후에 목소리가 얼마나 나빠지는가, 변화가 얼마나 오는가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래도 어떤 치료를 하든 우리가 치료 전 또는 정상일 때의 목소리보다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목소리 음성의 질은 나빠질 수 있고, 근데 그 정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수술은 이렇게 도려내는 거니까 방사선 치료가 수술보다는 좀 더 목소리 결과는 양호해요. 그런데 이렇게 치료 성적도 유사하고 목소리도 좀 양호하다면 전부 방사선 치료하죠. 누가 수술하겠어요, 그죠? 방사선 치료도 당연히 어려움이 있어요. 치료 기간이 훨씬 길고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그런데 이건 하면 돼요. 더 큰 어려움은 여기 있어요. 치료 후의 재발. 우리가 암을 치료해서 모든 분이 다 완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분명히 재발하시는 분이 많든 적든 생겨요. 그러면 재치료를 해야죠. 그죠? 그런데 재치료를 우리가 할 때 재발을 해서 수술한 후에 재발하는 경우보다 방사선 치료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재치료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이런 좀 방사선 치료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1, 2기 초기 후두암인 경우에는 수술을 많이 이제 시행을 해요. 수술에 장점이 있어요.
내시경 또는 로봇 수술로 우리가 피부에 절개하지 않고 요 사진 보시면 아까 이 조직 검사할 때의 사진이잖아요. 조직 검사할 때와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인데 단지 여기 이제 현미경 앞에 레이저를 장착해서 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직 검사는 이렇게 표본만 채취했다면은 이렇게 레이저로 다 도려내서 암을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치료 후에 뭐 생활하는데 큰 지장 없으시고 바로 다음날 퇴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간단하게 큰 어려움 없이 수술을 할 수 있고요. 로봇 수술은 뭐 워낙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제가 뭐 수술 장면을 다 보여드리긴 어렵고 개념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입을 통해서 로봇팔, 로봇 기구들이 들어가서 암을 제거하는 것이죠. 어떤 둘 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가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입을 통해서 들어가서 수술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고 위험한 점도 많지 않아요. 이런 내시경 로봇 수술도 있지만 초기 암일 경우에 물론 앞서 말씀드린 로봇 내시경 수술로 다 해결이 대부분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내시경이 로봇 수술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피부에 절개를 하고 개방형 후드 보존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제 칠해진 부분이 제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후드의 일부 부분과 암이 같이 제거가 되는 그런 수술인데 이 경우도 남아있는 후드의 기능을 잘 보존을 해서 먹고 말하고 숨쉬는 그런 후드의 기능을 충분히 보존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진행이 돼서 3기, 4기로 가게 되면은 지금 치료가 어려워지죠. 5년 생존율도 이렇게 뚝 떨어지고요. 또 앞에 초기암은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한 가지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했는데 이제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야 돼요. 총동원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후두의 종양을 일단 치료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렇게 진행된 경우에는 물론 그러면서도 환자분의 치료 후의 삶의 질을 고려해서 후두의 기능을 가능한 보존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좀 진행된 암에서는 치료가 우선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기 후두암 같은 경우에 후두를 보존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최근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항암 방사선 치료도.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이제 후두를 보존하면서도 종양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방사선 치료 장비라든지 기술이 많이 이제 발전을 했고 또 항암제도 최근에 이제 과거 같은 그런 부작용이 좀 많지 않은 그런 좋은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또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 들어보셨을 텐데요. 표적 치료는 이제 우리가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항암제가 전춘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제 부작용이 생기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고생하고 또 치료 효과가 떨어졌던 건데 이제 암에만 딱 이 항암제가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 방법들도 물론 지금 시행되고 있고 면역 치료는 이제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면역 능력을 활성화시켜서 그 면역 세포를 통해서 이제 암을 괴멸시키는 치료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이런 좋은 방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또 지금 시행되고 또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또 항암 방사선 치료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수술 안 하고 후두를 그대로 보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말하는 숨 쉬는 기능이 항상 보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항암제나 방사선에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잘 극복되고 또 잘 치료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항암 방사선 치료의 독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악화되면 우리가 후두는 보존했지만 그런 아까 후두의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말하고 숨쉬는 그 기능이 보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우리가 식이관이나 기관 절개관에 의존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암 방사선 치료가 후두를 보존하는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이런 독성에 인해서 후두는 보존했지만 후두 기능은 보존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3기의 경우 항암제 치료 좋은 치료 방법이고 또 수술도 물론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앞서 보여드렸던 이런 피부 절개하고 하는 개방형 보존 후두 수술 이 방법으로도 우리가 3기 경우에도 암을 잘 제거하고 후두 기능을 보존할 수 있고요. 특히 이런 상윤상 후두 부분 절제술은 보시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을 절제하잖아요. 네, 후두를 거의 제거하는 정도로 광범위하게 제거를 해서 웬만한 진행된 암은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먹고 말하고 숨쉬는 후두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술 방법이 있어요. 자, 이제 4기가 되면 후두암이 이제 후두를 벗어나는 거예요. 연골을 뚫고 주변 연부 조직으로 이렇게 퍼져서 많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항암 방사선 치료도 잘 안 들어요. 어렵고 결국은 수술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후두를 보존하면서 수술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진행된 암에서는 치료가 우선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기능도 보존하면 좋지만 우리가 기능에 너무 치우쳐서 치료를 등한시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치료죠. 4기가 되면은 항암 방사선 치료는 어렵고 수술을 선택하더라도 후두를 살릴 수는 없다. 전 절제술을 해야 되고 이것만으로도 안 돼요. 수술만으로 안 되고 또 수술 후에 항암 방사선 치료가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두암 수술 말씀드렸는데 후두암 수술을 하면서 또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는 그 림프절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를 절개하고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도 있고 또 최근에는 미용적인 면을 고려해서 이렇게 귀 뒤쪽에 조금만 절개하고 이렇게 이제 피부 피판을 들어서 안에 공간을 만들어서 림프절을 절개하는 수술. 물론 이런 경우는 손이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수술은 이제 내시경이나 로봇 팔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미용적인 면을 고려한 경부림프절 절제술도 많이 시행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럼 후두암 수술 제가 좋은 면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후두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런 이제 보존적 후두 수술을 한 경우에 후두의 기능을 물론 보존을 하지만 특히 이런 두 수술 종으로 하지 않고 횡으로 윗부분을 제거한 수술을 한 경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후두는 음식을 먹을 때 밸브 같이 딱 닫혀서 후두를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일부 제거하면은 그 밸브 기능이 일부 소실돼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저절로 음식을 드시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재활 훈련을 통해서 좀 노력을 해야 음식을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존적 수술을 한 후에 이 연화 검사를 한 결과를 보면 아까 여기 보셨던 그 영상 검사인데 정상적으로는 후두가 딱 닫히면서 이 숨길로는 조영제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식도로만 넘어가야 되는데 일부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음식이 이제 숨기로 흘러 들어가면 기침을 사례가 들고 기침을 하고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요. 연화 곤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후두암 보존적 수술 이후에 연화 곤란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수술 후에 이런 영상 검사 아까 보여드린 건데 환자분이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조영제를 이렇게 여러 가지 볼륨 또 성상의 조영제를 드시게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삼키는 운동 기능을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물론 정상인 분이고요. 앞서 보신 그런 동영상 같이 어떤 원인으로 어떤 이유로 삼킴이 어려운가 잘 못 드시나 이것을 원인을 먼저 밝히고요. 또 그 원인을 밝히는 또 다른 방법 영상검사 말고도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내시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삼킴 곤란이 왜 생겼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코를 통해서 이렇게 내시경이 후두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서 보이는 영상이 요거예요. 그래서
색깔 있는 음식 같은 걸 드시게 해서 물론 단점은 꿀떡 삼키는 순간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 삼킨 다음에 후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없는지 아니면 요 식도 입구잖아요. 여기가 식도 입구에 뭐 남아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걸 살펴서 연하곤란 이 환자분은 어디에 이제 삼킴이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또 이런 내시경으로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영상 검사 또는 이런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수술 후에 삼킴 곤란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재활 훈련을 1주 내지 2주를 시행합니다. 하시면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처음에 이분 보시면은 이 조영제가 다 지금 숨길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는 드실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한 2주 재활 훈련 후에 보시면 이제 기도로는 아주 미미하게만 좀 흘러 들어가고 대부분은 이제 식도로 넘어가서 이제 입으로 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이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연화 제어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구강시키기가 가능해집니다. 후두암 부분 수술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연화곤란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시고요. 전절제술인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삼킴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숨길하고 답길, 기도와 식도가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드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목소리를 잃게 되는 것이죠. 후두를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실 음성을 좀 복원시키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상 발성과 가장 유사한 모양을 가진 그림이 이 그림이죠. 그죠? 이 기관식도 발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발성을 하는 거는 앞서 저희가 후두의 역할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후두를 통과하면서 진동을 해서 음이 생기고 인두와 또 입을 통해 나오면서 조음을 해서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루트를 거치는데 후두 절제술을 하게 되면은 말씀드린 것 같이 숨길, 기도와 밥길, 식도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이에 이런 밸브를 넣어줘요. 밸브를 넣으면 폐에서 나온 공기가 밸브를 통해서 이렇게 인두, 식도, 인두, 입을 해서 그 공기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요. 식도기관 발성을 통해서 우리가 후두 전 절제술을 하더라도 다시 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후두암 치료가 다 이제 완료가 되면 이제 남은 일은 후두암이 재발을 하는지 잘 이제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해야 돼요. 암이 이제 치료해서 모든 분이 완치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재발하는 분들이 왕왕 이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발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할 때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항암제 치료든 최선을 다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재발을 하는 것은 어떻게든 우리가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적절히 대처한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치료 후 5년간 이러한 주기로 정기적으로 환자분을 병원으로 오시게 해서 진찰을 하는 것이고요. 우선 병원을 방문하시면은 오실 때마다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진찰해서 내시경도 보고 또 정기적으로 영상 검사를 해가지고 재발 여부를 저희가 잘 지켜보고 5년이 지나서도 이제 재발을 안 하시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주치 의사들이 환자분들을 쭉 이제 치료 후에 추적 관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다 염두에 두고 재발 여부 또는 재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은 뭐 이 주치의들이 할 부분이고 환자분들께서는 어쨌든 이 추적 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날짜에 방문하셔서 잘 진찰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상 제가 오늘 후두암의 치료에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